권진혁입니다. 7월 한 달 이제 이게 특히 그 장마 속에서 여러분하고 한 달 동안 네 분의 강의를 이제 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현대과학의 출현 제2차 과학혁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리뷰해 보면은 오늘은 이제 현대과학의 출현 제2차 과학혁명인데요. 우리가 2강에서 과학의 탄생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뉴턴의 근대과학혁명, 이것이 1차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근대과학혁명부터 2차 현대과학혁명까지는 약 한 250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한 300년의 시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니오와이즈 해석은 아무도 못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나갔습니다. 5,000년 만에 오는 그 해성인데 이게 계속 장마가 져가지고 구름이 하루도 안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저도 못 보고 아마 여러분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미 멀리 가고 없습니다. 이제 자,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턴 과학의 위기. 그때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면서 만윤력의 법칙, 역학 법칙, 힘과 운동의 법칙을 가지고 세운 그 역학의 세계, 그것이 300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성공이 너무 큰 성공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걸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양자역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막스 플랑크라는 무명의 젊은 과학자가 이제 뚫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제 천재 과학자가 뚫었는데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을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죠? 어떤 세계를? 그렇지. 야, 아주 작은 세계, 미시의 세계라 원자의 세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어떤 세계를 다루는 거죠? 시간을 다루는데 상대성 이론은 시간을 다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우주, 어마어마하게 빠른 세계, 빛의 속도, 우주는 뭐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우주를 다루는 데는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뉴턴의 과학은 어떤 세계를 다루는 거냐? 일상의 세계, 중간 크기의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돌멩이가 움직인다든지 기차가 간다든지 뭐 지구와 태양을 돈다든지 지구와 태양을 도는 요건 중간 세계입니다. 우주라는 그 은하와 뭐 전체 우주를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태양과 지구는 하나의 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행성의 운동, 뭐 물체의 운동, 뭐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이런 거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자는 보이지 않아요. 우주도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맨 눈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던 과학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다 성공하고 나서 이제 더 탐구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다른 세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작은 세계로 가는 길과 하나는 큰 세계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세계를 탐구를 해보니까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보다도 IQ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이 양자역학을 제가 이번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이제 가르쳤는데요. 한 학기에. 그리고 또 양자역학은 4년 내도록 배웁니다. 4년 내도록 배우고 요새 물리학과 가면 다 배우는 게 양자역학을 배우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별로 안 배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상대성 이론을 한 달 정도만 강의하고 말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두 세계를 지금 2시간 만에 지금 주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Q는 아마 한 360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한 세계를 여러분은 지금 2시간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마 조금 머리에 약간 쥐가 오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강의를 쉽게 쑥 알아들었다 하면 여러분 IQ는 360이다. 머리에 쥐가 안 난다. 그러면 한 300쯤 되는 거고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여러분 정상이십니다. 아주 정상이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머리 풀게 해가지고 그 현대 그 1900년이었거든요. 막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이제 현대과학을 출발한 게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른 현대과학의 총화, 현대과학을 총집대성한 과학 기술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죠. 이거 한 10분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과학기술 수준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미국의 나사 아니겠습니까? 나사. 제가 옛날에 그 나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나사 연구소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켓 띄우는 거는 로켓 띄우는 센터밖에 없고요. 나머지 연구소가 다 7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 30년 후의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건 그때 1987년도, 8년도에 했는데 무슨 일 했느냐 하면은 우주에 올라가서는 통신만 하지 전력 전달, 에너지 전달을 못 하잖아요. 지상에서는 왜 전기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선 해가지고 전달하지만 우주에서 A 인공위성에서 B 인공위성으로 전기를 보내주고 에너지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강력 레이저를 가지고 초강력 이제 맞으면 뭐든지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007처럼 다 타버리는 그런 한 100메가와트쯤 되는 어마어마한 1억 와트쯤 되는 그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 발전을 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레이저 빔 속에 실어 가지고 다른 데 이제 보내주면 그쪽에서 10,000km 떨어진 인공위성 그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연구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에 이미 했고 아직도 그 기술은 실현은 안 됐지만 그만큼 미리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또 뭘 보내느냐 하면은 나사에다 헬리콥터를 보내려고 화성에다가 헬리콥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날아다니는 드론을 보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낼 것은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사람을 보내면 이 문제가 간단해서 여러분 영화 마르션 보셨어요? 마르션 안 보셨으면 가서 올레 TV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화성에 사람이 살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화성을 한번 갔다 오려면은 사람이 갔다가 오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화성 갔다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0일? 와, 그러면 나 얼른 내일이라도 갔다 오겠다. 20일이면 1년? 그래서 비슷하게 맞다. 갔다 온 2년이 걸려. 2년. 화성까지 가는 데는 3개월이 걸려요. 우리 로켓 3개월이 걸리는데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화성 돌지 않으면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 있을 지구와 화성이 가까이 있을 때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이제 화성을 건너가면 이렇게 3개월 걸려요. 근데 가는 사이에 화성과 지구의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못 오는 거예요. 다시 나사가 지구와 태양을 돌고 화성이 지구를 돌아가지고 다시 같이 가까워질 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가까워서 다시 건너오게 되는데 총 2년이 그냥 가면 2년 동안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 보통 일이 아니겠죠. 사실은 거의 살아올 확률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우주인들 중에는 먼저 가겠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줄 서. 먼저 보내달라고. 내 화성에 가도 죽어도 좋으니 인류 역사상 내 이름을 남기고 화성에 내 시신을 놓고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 속에 현대과학이 이룬 모든 기술이 다 녹아져 있어요. 아까 레이저도 있었죠.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그리고 화성 갈 때 위치마다 이걸 분리하고 할 때 미리 지구에서 화성에 대한 이제 망원경으로 있잖아요. 화성에 대한 대기라든지 중력이라든지 화성의 지형이라는 게 다 탐사해가지고 어디에 착륙할 것인지 가래소라 10m 오차 이내에서 정확하게 다 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뉴턴 과학의 위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7세기에 뉴턴이 이제 프린키피아로 이제 근대 물리학, 역학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진짜 다른 과학이 필요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12월 31일 송년회에서
이 로드 켈빈 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이제 평범한 서민이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달성해가지고 영국 정부로부터 로드라는 이제 자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훌륭한 일을 하면 그냥 귀족 자귀를 줍니다. 자귀를 받은 켈빈 경인데, 이분이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했다 그래요. 이제 물리학에서 더 발견할 것은 없다. 더 정밀한 계산이 남았을 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말할 때까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 3세기에 걸쳐서 이 근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 하면은, 17세기는 역학과 만율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성의 모든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힘과 운동, 자동차의 운동, 기차의 운동, 그 다음에 비행기란 모든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다니까 이제 18세기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열이란 무기가 하는 거, 열에 대해서 뭐 뜨겁다, 차갑다, 그 다음에 연소, 태운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18세기 완성이 됐고, 19세기는 이제 전자기의 시대가, 전기가 뭐냐, 자기가 뭐냐 하는 것이 맥스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그 오늘날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계과는 역학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요. 역학과 자동차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또 인력학, 엔진은 다 인력학이잖아요. 자동차 엔진 폭발하고 이런 거 다 인력학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다 인력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 토목공학, 건축공학 다 역학이죠. 역학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 IT는 전부 다 19세기에 나온 전기자기 법칙까지 먹고 사는 겁니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통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등 뭐 이런 것들이요. 발전기, 모터 이런 거 다 17세기, 19세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과가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리학과 화학과 기초과학은 제가 안 들었고, 그 다음에 공대에서도 신소재공학, 재료공학이나 요새는 옛날 말 요새는 다 신소재라고 그러는데, 이제 재료공학, 그 다음에 화학공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대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양자역학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은 역학과 전자기학과 그다음에 이제 화학의 발전, 화학, 현대화학이요. 이 세 가지에다가 19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뭐냐면은 이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다음 그것이 스티븐슨이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기차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전기선을 만들고, 그게 이제 전기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원동력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생산을 이제 자동화하고, 또 배를 큰 철선을 짓고, 타이타닉 같은 배를 짓고, 그다음 거기다 큰 대포를 만들어 싣고, 큰 총을 개발해서 세계를 뻗어나가니까, 배 한 층만 가면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인도 같은 나라들은 영국의 해군 함정 한 층만 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기가 17, 18, 19세기에.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학혁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쭉 와서 이게 이제 1676년에 1차 과학혁명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패러다임 2, 역학의 패러다임이 이제 300년을 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에테르 문제, 흑체 복사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고속도로를 쫙 가는데 돌 가운데 돌멩이가 두 개가 뿔쑥 솟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야지 이게 앞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돌을 뽑아서 버리려고 파보니까 그 밑에는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큰 암괴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상승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해서 오늘날의 패러다임 3,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시대로 이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오늘 공부할 것은 We are now here, 여기 있죠.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거쳐서 이까지 이제 오시는 아주 그냥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기 말이었죠. 19세기 말에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 흑체 복사 문제. 흑체 복사가 뭐냐? 흑체라는 건 까만 물체예요. 검은 물체. 복사라는 것은 빛이 난다 이겁니다. 빛이 나는 건데요. 밝은 형광등에서는 태양에서는 빛이 나지만 흑체에서 무슨 빛이 나냐? 흑체는 까맣지. 흑체도 열을 가하면은 빛이 납니다. 연탄이 까만데 계속 불을 피우면 나중에 연탄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외선이 나오는데 스펙트럼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말한 막스 플랑크가 풀어서 결국은 양자학하게 돼요, 나중에. 그 양자학하게 돼가지고 원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수업의 80%를 양자학을 공부합니다. 양자학을. 그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가지고요. 대학원생에서 연구원생들 전부 다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빛의 속도를 재보고 싶은 거죠. 빛의 속도를 재보니까 빛이 너무 빨라서 재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가 얼마인가 재보고 싶은데, 빛을 내는 그 후라시, 헤드라이트라든 후라시가 정지했을 때 나오는 빛의 속도가 막 달려가면서 후라시를 비췄을 때 나오는 속도가 다를까 같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게 고전 물리학으로는 풀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이 상승이론을 풀어요. 1905년에.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건 우주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려면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돼요. 상대성 이론을 모르면 사실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주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자학도 그렇고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그 영역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 현대 물리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손 놔버리는 상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오늘 제 강의를 1시간 들으시면 그래도 감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려고요. 연탄이 흑체인데 연탄 불을 피우면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붉은색에다가 불이 점점 강해지면 노래지다가 아주 강해지면은 푸른색이 나와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거든요. 이걸 흑체 복사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도 불이 파란불이 올라오잖아요. 파란불이 올라오니까 온도가 10,00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흑체 복사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스펙트럼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파장이에요.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눈에 보이면 가시광선, 멀면 길면 적외선이 돼요. 왼쪽 빛의 세기입니다. 온도 6,000도가 되면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전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점수는 이렇게 나와요. 전혀 안 맞죠. 이게 안 맞죠.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자들이 로드 켈빈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켈빈경은 요 두 가지 문제는 몇 년 안에 풀리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1년이죠. 그 다음 해에 막스 플랑크가 이 문제를 푸는 전혀 다른 양자 이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학의 탄생인데요. 막스 플랑크라는 이제 청년 과학자가 독일 사람인데요. 빛의 양자 이론을 내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독일에 가면은 독일 국립연구소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예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도시마다 있고요. 여기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물학 그다음에 뭐 또 지구과학 또 물리학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저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주론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연구소가 분야가 많아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래서 우리 그 영남대 학생 하나가 이제 영남대 물리학과에서 이제 석사하고 이제 또 고려대학에서 박사하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가가지고 포스닥터로 나가가지고 그 반도체 논문을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써서
사이언스에 냈어요. 사이언스는 이제 거기도 논문을 내면 우리 영남대 교수들이 논문을 내면은 그 경력금을 2천만 원을 줘요. 논문 하나 냈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에 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이게 세계적인 논문만 실어주는 데가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서 부산 나가지고 사이언스 논문을 싣고 그 다음에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으로 스카우트에 가가지고 그 열심히 연구하다가 부시 대통령한테 젊은 대통령 과학자상을 받아서 미국에서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스 플랑크 연구소예요. 그만큼 막스 플랑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이제 빛의 에너지는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양자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양자 역학, 양자가 뭐냐? 양자 우리가 한국의 옛날 일제식 이름 영자, 순자, 숙자, 양자. 그 물리학과는 자자 돌림이거든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성미자. 하여튼 자자. 실제로 그 자자는 한자로 입자란 뜻이에요. 입자, 알갱이. 그래서 양자란 말은 실제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퀀텀이라는 영어인데 이게 어려운 영어죠. 이것도. 실제로 뜻은 뭐냐면은 입자란 뜻이고 알갱이란 뜻이에요. 알갱이. 알갱이란 말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쌀을 확대하면 쌀이 알갱이가 1개, 2개, 3개 헤아릴 수 있잖아요. 알갱이에요. 빛도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의 혁명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전까지는 빛은 이렇게 파동이었다. 이게 파동.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음파가 있고 물에 가면 수면파가 있고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파동으로 생각했는데 19세기에는 그 이론 가지고는 못 푸니까 그래서 입자라고 하고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을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준하죠. 이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인데 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빨리 넘어갑시다. 준하니까요. 그래서 흑체 복사 문제 해결하고 드디어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 양자 역학, 퀀텀 미케닉스나 양자역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은 뭐 하는 거냐? 그 원자의 세계를 설명하려면 양자역학이 없이는 안 돼요. 원자의 세계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빛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빛이. 그래서 빛의 이중성 문제인데 그 듀얼리티라는 건데 빛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 빛 없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이게 스크린도 보이고 낮에는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경치도 구경하고 사람도 알아보는데 근데 빛이란 게 과학자들은 무엇인가 그 본질이 했을 때 이게 3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뉴턴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빛은 입자다. 그러니까 알갱이인데 빨주노초 반음보 7가지 색깔을 띤 작은 입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다. 튕기고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다. 입자설이었어요. 근데 그와 뉴턴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뉴턴 들어봐도 호이겐스는 못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호이겐스는 광학의 아버지입니다. 광학을 제대로 체계화시킨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빛은 파동이다 그랬어요. 그 파동수를 중요한 거죠. 입자냐 파동이냐 이 싸움이 300년을 놓은 겁니다. 300년을.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게 이제 토론이거든요. 300년간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뉴턴이 워낙 유명하니까 뉴턴의 힘에 그 호이겐스가 발표해가지고 호이겐스 이론이 완전히 무시되었어요. 무시되었는데 18세기에 가서 100년 후에 영이라는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이겐스가 맞는 거죠. 파동설 승리. 100년 만에 호이겐스의 서름을 영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영이 한 실험, 이 빛의 간섭 실험 해가지고 빛을 보내는데 파동이면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면 빛이 이게 회절이 되거든요. 빛이 퍼지면서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생겨요. 파동이면 이렇게 간섭이 돼가지고 간섭 무늬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빛이 파동임을 증명하는 영의 실험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 교과서에 다 나오는 그런 영의 실험입니다. 이걸 딱 해가지고 이제 증명해 버렸죠. 호이겐스는 증명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발표한 것이고 영은 딱 증명을 하니까 누구도 꼼짝 못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 100년
이상 지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빛은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이다. 이중성을 얘기해. 입자도 맞고 파동도 맞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너도 맞고 나도 니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중성 이론입니다. 그 빛이 이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중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여기 지금 졸고 계십니다. 벌써. 좀 있으면 이제 졸음 또 깰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졸려드리고 오늘 이제 저녁 잡숫고 하면 10권 정도 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빛은 파동이면서 파동도 맞다. 호이겐스도 맞고 0도 맞아. 동시에 입자도 맞아. 뉴턴도 맞고 맞다. 이것이 현재의 빛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이 원자 세계를 이해하는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광량자설이라거든요. 빛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빛은 광량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 이걸 양자인데 빛의 양자거든요. 양자는 우리말로 알갱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알갱이인데 이 주장은 빛의 본질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9세기 빛은 파동이다 그랬거든요. 파동이면 이렇게 파동을 쳐요.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알갱이로 바뀌는 거죠. 알갱이가 빛의 속도로 막 날아가는. 근데 후레쉬를 비추면 그래서 빛의 알갱이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빔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빛의 알갱이들이 빛의 속도로 막 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돼가지고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알갱이 하나하나는 또 그 속에 파동이 들었어요. 알갱이이면서 그 속에 파동이 들었어요. 이것이 광량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뿌리로 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원자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역사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해하는데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거 가르치는데 한 2달 걸려서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한 장으로 아주 막 박앤세일을 폭풍 박앤세일을 해서 제 2달치 강의를 여러분은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한 1분 만에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는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는 쪼개고 쪼개면 안 쪼개지는 게 나온다. 그게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톰이다. 그래서 이걸 돌턴 모형이라고 그래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요. 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빨간 거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띈 거고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들어있다. 이걸 금포도 모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피자 한 번 이렇게 꾸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포도를 이렇게 박잖아요. 그 식으로 피자 전체는 플러스 전기고 그 속에 이제 그 포도는 마이너스 전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가 없다. 이걸 이제 금포도 모형이라고 그래요. 러더포드가 조금 연구해보니 그거 틀렸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플러스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플러스 전자는 밖을 빙글빙글 돈다. 이 태양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걸 빙글빙글 도는 이게 태양계 모형이에요. 그럴듯하죠. 오늘날 원자에 대한 모형은 99%는 다 이 태양계 모형을 머릿속에 가르치고 있어요.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보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양자 태양계 모형 이걸 수정해가지고 궤도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원궤도가 나눠져 있는 양자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보어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을 하는데 유명해지죠. 그래서 보어 모형 좀 연구하는 보어 모형도 또 안 맞는 게 많아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현대 물리학에서 원자 모형은 양자역학 모형이라는 거예요.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 모형이기 때문에 자 이게 원자 모양입니다. 자 원자 어느 게 원자예요? 같은 원자인데 수소거든.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가 모양이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밖에 있는 건 이 구름 같은 건 전자의 구름이에요. 전자 궤도. 그런데 이게 전체가 막 다르잖아요. 다 수소예요. 어느 게 수소예요? 다 수소예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의 배치 형태, 원자 구조는 에너지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만 하더라도 그 원자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뀌어요. 에너지가 바뀌면 모양이 바뀌어요. 계속. 그렇게 굉장히 심오한 양자역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수소 원자의 원자 구조예요.
그래서 돌튼이라든지 데모크리터스가 이해했던 원자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원자 모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돌튼이 생각했던 원자 모형은 얼마나 단순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첫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그들이 알고자 했던 너무 목표는 너무 높은데 그들의 지식 수준은 너무 낮았다. 다시 말하면은 거의 그 유치원 학생이 그 양자역학 문제를 풀려고 도전한 것보다도 더 그 정도의, 그보다 더한 정도의 수준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담론을 던져놓고는 그냥 물불 공기다. 이렇게 유치한 대답을 내놨던 것이 그래서 철학자들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딴 노력의 결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려면은 양자역학을 모르고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유튜브 양자역학 봐서도 이해 안 되고, 사실은 양자역학 공부를 하려면은 대학교에 와서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수업을 1년을 들어야 조금 알게 된다. 이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